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기 한 명 키우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 30대 초반의 돌싱녀예요. 아이 아빠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저도 박사학위까지 딴 환경연구원이기에 친정아버지한테 약간의 육아 도움을 받으며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채 2년이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는 평생 상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학을 떼고 이혼했답니다. 악독한 시무는 평생을 정어져 푸는 일을 하셨던 울 친정아버지를 비하할 정도로 맨날 똥똥하며 똥냄새 난다고 했었어요. 하도 빡이 쳐서 막판에는 아기 설사 비슷하게 질펀하게 싼 똥기저귀를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진한 초록빛의 아기 똥이 시모 얼굴 전면에 철퍼덕하고 붙어서 흘러내리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생각만 해도 통쾌해 죽겠다니깐요. 말 많고 탈 많았던 시모가 굴욕적으로 아기 똥기저귀를 맞고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밟아주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시죠? 불과 몇 년 전까지의 제 인생에 대해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낱낱이 고해볼게요. 울 아빠가 남들이 꺼려하는 정화조 청소 공무원이 되신 건 당연히 돈 때문이겠죠. 이젠 저도 연구원이 되어 따박따박 월급 받으며 생활하니 돈에 대한 간절함은 좀 덜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의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었기에 늘 돈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놈의 돈이 뭔지, 직업이 뭔지, 울 아빠가 정화조 청소 공무원이라는 걸 알게 된 직구든 친구들은 절 맨날 놀렸던 것 같아요. 지준의 아빠는 똥 푸는 일 한대요. 아유, 똥냄새야. 얼른 코 막아야겠다.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아빠한테 다른 직장 다니면 안 되냐고 울면서 따지기도 수십 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 안 돼요? 애들이 나한테까지 막 똥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지수야. 이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찾으려면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크면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어려서부터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조실부모하여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컸기에 중학교 중퇴 후 공사판을 전전하셨죠. 그러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고는 조금 몸을 덜 쓰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었어요. 정화조 청소 공무원이 사실 아빠한텐 최적의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죠 뭐. 그땐 가정이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기 한 명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돌싱이 된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저희 친정엄마도 흙수저이기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적 엄마가 살아온 환경을 들을 때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툭하면 할머니를 패던 할아버지는 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강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폭군 같던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돌아가시자 이제 좀 편안히 사나 싶었던 할머니에게서 말기 암이 발견돼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도 혼자가 되어 역시 외롭게 살던 아빠를 만났고 결혼식도 못 올린 채 혼인신고만 하고 절 낳으셨고요. 절 낳자마자 아빠는 바로 정관수술을 받으셨대요. 자식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비참한 생활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외동딸 하나나 잘 기르자는 마음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제게 많은 희생을 해주셨죠. 엄마는 가죽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에 야근을 더하다가 그만 졸음을 못 이기고 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끔찍했던 그날이 엊그제일같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새벽에 공장에 나간 엄마를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어릴 때였지만 따르릉 하던 그 전화벨 소리가 엄청나게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엄마? 김숙자 씨 따님 되시나요? 집에 아빠는 없니? 엄마가 가죽 공장에서 일하다가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리셨어. 아빠 보고 빨리 병원 응급실로 와달라고 해.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네? 우리 엄마 손가락이 잘렸다고요? 엄마, 우리 엄마는 괜찮아요? 피 많이 났어요? 엄마. 그 아줌마는 우리 엄마 동료였어요. 엄마는 손가락이 절단되어 놀라 기절했는지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했어요. 아빠가 병원에 얼른 가서 엄마를 모셔왔고 거의 실신 상태의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엉엉 울며 쓰러져 한참을 주무셨어요. 엄마가 혹시 죽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길고 깊게 잠을 자서 코 밑에 손을 대보기도 했죠. 엄마는 그렇게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싶었나 봐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던 가난의 굴레를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완전히 잘린 채로 엄마는 다시금 일을 해야 했어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년을 더 일하자 그래도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마련됐나 봐요.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하며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더군요. 무료 아파트로 말이죠. 대출까지 얻어 투룸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고는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 치킨 파티를 했네요. 드디어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던 판자촌 월세집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어. 대출이 많이 꼈지만 허리띠 졸라매서 갚으면 되지 뭐. 하지만 운명은 우릴 편히 살게끔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더군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언성 높여 싸우시더군요. 얼핏 듣기로는 엄마와 가죽 공장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람의 빚보증을 서준 게 완전히 엎어졌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독박으로 그 빚을 다 갚아줘야 했죠. 우리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전셋집에서 채 3개월 만에 판자촌 월세방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원래 살던 곳으로 가는 거니 몸이야 금방 적응을 했지만 보증을 잘못 써서 아빠와 함께 그동안 번 돈을 모조리 날린 엄마는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죠. 엄마, 왜 여기 쓰러져 있어? 갑자기 왜 이래? 정신 차려야 해. 아빠도 없는데 무섭게 왜 이래? 엄마, 누가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119에 실려 병원에 간 엄마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도 젊은이 치료받으면 멀쩡히 걸어 나올 줄 알았던 엄마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스스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빠는 제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엄마 간병을 부탁하시더군요. 지수야, 참 미안하구나. 그래도 집안에 돈 버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병원비라도 충당할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다니는 중학교를 잠깐 중단하고 집에서 엄마를 간병해 줄 수 있겠니? 저희 시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어서 학교 자퇴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 말대로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간병인을 쓰기엔 돈이 너무 없었죠. 출석 일수도 잘 못 채우니 학교에선 정원 외 관리학생으로 분류되었고 어찌저찌 자퇴 절차가 받아들여졌어요. 어려서부터 공부하길 참 좋아했던 전 학교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오며
비참한 맘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 지금은 학교를 관두지만 언젠간 꼭 끝까지 공부할 거야.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평생 돈 벌며 공부하는 직업을 가질 거야. 다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시궁창 같던 내 상황으론 과연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죠. 저만 바라보고 누워 계신 우리 엄마를 돌봐야 했거든요. 그렇게 비세고 곰팡이 가득한 판자촌 월세방에서 하루 종일 간병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 동네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었고 인성이 개차반인 수준인 주민들도 많았어요. 그중 유독 하예나처럼 엄마와 저만 있는 낮 시간대에 우리 집에 쳐들어오려는 미친 아저씨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 아저씨는 맨날 술에 쩔어 있었고 여자들만 있는 집이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이 기집년아, 문 열어. 조그만 게 어른 말을 안 들어? 더운 여름에 물 한 잔 달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부탁이더냐? 같은 이웃 주민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맨날 공포에만 떨고 있었는데 그날은 안 되겠다 싶어 경찰을 불렀고 그 미친놈은 연행돼 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로 풀려났다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신고했다며 더 꼬장을 부려댔어요. 그날은 아빠가 정화조 청소일을 잠깐 쉬던 휴일이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며 문으로 향했어요. 그 미친 아저씨를 대면하고는 둘이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당신 뭔데 내 와이프랑 딸내미 있는 평일낮에 우리 집에 쳐들어오려는 게요? 대체 뭔 수작을 부리려는 줄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면 내가 진짜 콩박 매겨버릴 거야. 뭐 이 새끼야? 너 지금 내가 무슨 중범죄라도 저지르려고 했다는 거야 뭐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전 말리고 싶었지만 커다란 두 남자가 급기야 서로를 밀치며 싸우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빠가 민 게 아니라 술에 취해 꽐라가 된 그 아저씨가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하필 그곳에 뾰족한 돌덩이가 솟아 있었고 머리를 찧어 피가 나더군요. 119를 불러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갔지만 너무 어이없게 그 아저씨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경찰에 바로 연행되었죠. 저도 경찰에 쫓아가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제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밀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뒤로 넘어진 거예요. 경찰관님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둘이 싸운 게 분명한데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게 당연지사 아니겠냐? 네 아빠 감싸고 도는 거 내 모를 줄 알아. 네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에이, CCTV라도 있으면 수사하기 편했을 텐데 말이야. 결국 아빠는 피해자를 밀쳤다는 누명까지 신채로 진역을 살고 말았어요.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고부턴 저와 뇌출혈 걸려 누워 계신 엄마는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현금으로 겨우겨우 살아야 했어요. 산 넘어 산. 진짜 첩첩산중인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높다란 산맥을 계속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세상이 야속하고 또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불행의 정점을 찍는 일이 또 터지더군요. 뇌출혈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누워 계시던 엄마를 진짜 몇 년 만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눈앞이 노래졌죠. 아빠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고 아직 미성년자인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말기 암이라니. 솔직히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김병에 장사 없다고 엄마 욕창 안 생기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주고 때 되면 죽 만들어 먹여드리고 대소변 수발까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말개 암이라니. 난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바랬는데 엄마와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앞으로 엄마의 암 치료까지 나 혼자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엄만 3개월 만에 무정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쩐지 그 전부터 살이 무서운 속도로 빠지시더니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엔 거의 피골이 성접해서 해골 수준이었죠. 엄마, 나 엄마 똥기저귀 계속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아빠도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너무 무서워. 세상이 무섭다고. 몇 년간의 간병이 지치기도 했지만 막상 돌봐왔던 엄마가 돌아가시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는 한 1년은 더 있어야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었고 그때까진 이 집에서 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고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 살아야 했죠. 바로 집 근처 편의점 알바자리를 잡았어요. 다행인지 어쩐지 그곳은 장사가 잘 안 되던 편의점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더군요. 그 시간을 활용해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공부머리는 있었던지라 1년 만에 중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죠. 그리고는 바로 수능 준비에 돌입했는데 그 다음에 수능에서 운 좋게도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에 자연계열에 합격한 거 있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좌절과 시련만 가득했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온 거였지만 신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싶었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죠.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아빠는 출소한 상황이었어요. 합격의 기쁨을 아빠와 함께 했죠. 아빠, 나 드디어 대학 갈 수 있게 됐어. 다 아빠 덕분이야. 지금까지 밀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아빠 먹여 살릴게요. 아니다 지수야. 무슨 말이니? 네가 능력 없는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겪은 거 생각하면 감옥 안에서도 잠이 안 오더라. 아빠 다행히 정화조일에 복직이 됐어. 완전히 정규직은 아니고 옆에서 보조 업무긴 하지만 감옥까지 갔다 온 날 받아준 게 어디니? 아빠가 너 박사까지 딸 수 있게 끝까지 밀어줄게. 이제 원 없이 공부해봐. 스카이 이과를 다닌다고 하니 과외 알바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됐으니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하루 꽉 채워 살지 않은 날이 없네요. 그랬기에 제가 삶에 후회가 없나 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할래야 할 수조차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쭉 마쳐야겠다는 일념으로 학사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석사를 따고 연구실에서 일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같이 연구하던 선배 언니가 어느 날은 절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지수야, 넌 숨 좀 쉬고 살아라.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숨 안 쉬면 어떻게 살아요? 충분히 숨 쉬며 살고 있는데 왜요? 호흡이 딸려 보여요? 아니 바보야. 네 얼굴이면 외모가 완전 연예인 뺨치게 생긴 거 알고나 있는 거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지 말고 네 주변을 한번 봐봐. 널 여자로 보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저 남정네들을 좀 보라고. 너 모태솔로지? 그 얼굴로 20대 후반이 되도록 못소리니 뒤에서 수근수근 대더라. 혹시 취향이 레즈냐고. 삶에 여유를 좀 갖고 연애도 하고 숨 좀 쉬고 살라고 이 바보 맹추야. 누가 나보고 레즈래요.
못소린 건 맞지만 취향이 그쪽은 아닌데? 사람들 반응 참 재밌네요. 사실 남녀공학인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남자들의 끊임없는 대시는 있어 왔어요. 하지만 눈 하나 끔뻑 안 했죠. 당장 알바를 4개씩 뛰어서 등록금과 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아빠와 함께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론 공부 욕심이 있으니 박사학위까지 최대한 빨리 따서 안정적으로 연구원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고 싶었죠.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제 인생에 연애나 남자친구가 끼어들면 안 됐거든요. 심지어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해볼 생각 없냐며 길거리에서 명함도 받았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근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터뜨리니 뭔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선배와의 대화는 20대 후반까지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의 장작에 불을 지폈죠.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 아주 부잣집 자제야.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성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내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한번 꼬셔보는 건데 참으로 아쉽구나. 내가 연락처 줄 테니 기다리면 그 남자에게서 톡이 갈 거야. 제 안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소개팅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남자와 톡을 하다 전화 통화까지 하다 보니 첫 연락을 6시간이나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첫 대화에서 서로 너무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바로 그 주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에도 우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와 생전 처음 소개팅이란 걸 하게 됐고 서로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았던 만큼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했는데 나갈 때 손까지 잡고 나갔네요. 이미 서로에 대해 연인으로 잘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친은 중금속 가공회사를 운영하는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가 박사과정을 거의 마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대단하다며 절 축혀 세워주더군요. 지수씨, 아름다운 외모에 공부까지 잘한다니 대단하네요. 왜 보통 예쁜 여자들은 그냥 쉽게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워낙 인기 많고 남자들이 서로 채가려 하니까요. 자기 커리어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니 진짜 멋지네요. 내가 그 과정에 있어 방해 안 되고 가만히 곁에 있어도 될까요? 혹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서로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부모님 직업은 뭐냐 등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할 타이밍은 잘 없었어요. 아니, 그냥 초반엔 밝히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왔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갔죠.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짓궂은 친구들이 저희 아빠가 똥 푸는 사람이라며 놀리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30살이 다 되도록 말이죠. 게다가 아빠는 계속 정화조 청소 일을 하고 싶으시다며 꾸준히 일하고 계셨거든요. 내심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우리 아빠의 직업을 알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남친은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집안의 자제인데 밝히더라도 나중에 밝히자란 생각이 들었죠. 남친은 저의 첫 남자이자 첫사랑이었어요.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진 연애와 병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틀렸음을 뒤늦게서야 알았죠. 남친과 연애하며 박사과정도 마쳤고 정식 연구원이 되어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평탄한 나날이 계속되다니 놀랍고도 감사했죠. 남친은 삶의 고단함에 찌들어 여행은 해본 적도 없던 제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휴가 때가 되면 세계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하며
드넓은 세상을 구경시켜 주었죠. 거기까진 참 좋았는데 서울에 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시약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찌르더니 우웩하고 다 개워내고 말았어요. 그 후에도 구토는 며칠을 계속 가더군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3개 모두 선명한 2줄이 나오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임신이었죠. 전 당연히 남친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어찌나 떨리고 뭔가 쑥스럽던지 너무 어색했어요. 자기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한 것 같아. 방금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야. 토요일에 산부인과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런데 남친의 말투에서 심란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더군요. 뭐? 임신? 아니 이럴 수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지? 진짜 임신 맞아? 내 아이인 거 맞아? 확실해? 근데 나 토요일에 출장 잡혀 있는데 어쩌지?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딴 남자 아이라도 임신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내 첫 남자인 거 다 알면서 그따위 말을 짓거려? 진짜 당황스럽다. 실망이야. 됐어. 토요일에 나 혼자 산부인과 가볼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튕겨도 남친이 당연히 산부인과에 같이 가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진짜로 출장을 가버리더군요. 결국 산부인과는 저 혼자 갔어요. 틀림없는 임신이었죠. 지금까지 믿었던 남친에게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친의 태도가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나 싶더군요. 남친이 나와 결혼을 안 하게 되더라도 나 혼자 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다행인지 어쩐지 출장에서 돌아온 남친은 한아름 꽃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맘 같아선 싸대기라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임신한 마당에 마음이라도 곱게 가지자 싶었죠.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었어. 얼른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도록 하자. 일단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퇴근 후 뵙도록 하자. 남친의 부모님을 당장 내일 모레 만나려고 하니 긴장이 되더군요. 제가 지금껏 살아온 환경을 솔직하게 고하기도 참 자신 없었고요. 그래도 내 뱃속의 아기를 위해 용기를 내어 예비 시부모님을 식당에서 뵀죠. 아니나 다를까 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시더군요. 아주 예의 없이 말이죠. 야, 너 이리 와봐. 아, 뒷골 땡겨. 네 인연. 감히 임신 공격으로 우리 귀한 아들의 앞길을 막어? 애 하나 만들어 오면 우리 집안에 커져 입성할 줄 알았냐? 신분 상승을 할래도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냐? 뭐 이런 맹랑한 게 집에 가다 있어? 너 엄마 일찍이 죽고 아빠밖에 없다며. 니네 아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여자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만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면서 임신부터 해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다 듣고 있을 텐데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정화조 청소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십니다. 아빠 직업을 밝히자 그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남친도 엄청 놀라는 눈치였어요. 예비 시모와 시부가 놀라 자빠지는 건 당연했고요. 뭐라고? 청화조 청소일이면 똥 푸는 일 말이냐? 몇십 년간 똥 푸는 일에서 널 키웠단 말이야? 아, 여보, 나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좀 부축해줘요. 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나도 예비 장인어른 직업은 처음 들었네.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야, 박희철. 너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며 네가 우리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똥냄새 풀풀 풍기는 장인을 들이겠다는 거야? 안 돼. 야, 너 애기 때 당장 중절 수술 받고 헤어지란 말이야. 여보, 얼른 집에 갑시다. 더 이상 얘네 말 듣기도 싫으네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그렇게 모욕당한 것에 화가 엄청나서 남친에게 선포했어요.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이 아이는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야. 이제 정규직 연구원도 됐겠다. 못할 것 없지. 자기 집에 당장 똥 안 푸면 어떻게 살 거야? 정화조 청소 담당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업이야. 우리 아빠가 사기를 쳤어 뭐랬어? 정정당당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잘 살면 다야? 돈이 다냐고. 남친은 제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제발 헤어진단 말은 하지 마, 지수야. 내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못 이겨. 내가 끝끝내 설득할 테니 나만 믿고 우리 혼인신고 질러버리자. 장인어른이 날 싫어하진 않으실 거 아냐. 그를 내쳤지만 남친은 무슨 영화에서 마냥 집 앞에서까지 계속 무릎 꿇고 있더군요. 그러다 저희 아빠와 마주쳤고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빠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지수야, 애기까지 생긴 마당에 마음 좀 여유롭게 쓰자꾸나. 아빠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 아무렇지도 않다고. 결혼해서는 박서방이 시댁과의 중간 딸이 역할 제대로 해준다고 하니 믿어보자. 얼른 상견례 날짜 잡아라. 아빠가 사돈어른들 직접 뵙고 잘 말씀드려 볼 테니.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안고 결혼을 계속 진행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그쪽 시부모들은 상견례 자체를 거부했어요. 똥푸는 사돈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였죠. 대신 엎질러진 물이고 아들이 강력히 원하니 그냥 혼인신고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더군요.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상황에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판단인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해지기로 했죠. 그래, 뱃속에 우리 아기만 생각하자.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일단 배가 불러올 때까진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연구소 선배 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귀뜸을 해주더군요. 지수야,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신문사로부터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받았는데 그게 글쎄 희철 씨네 집안 회사 근처 강인 거 있지? 그 회사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나 봐. 나도 지금에서야 알았네. 그 신문 기자가 슬쩍 나한테 털어놓기를 그 회사 비리가 엄청 많다네. 오너들의 인격이 개차반이라 직원들한테 노동법 어긴 사안도 수십 가지고 말이야. 무슨 깡인지 기자들한테도 막대하게 일쑤여서 기자들이 아주 벼르고 있다네. 나도 처음 듣는 얘기라 듣는 내내 소름이 돋는 거 있지? 희철 씨랑은 요즘도 잘 사귀고 있어? 만일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소개팅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 나도 참 못났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을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혼인신고까지 다 끝낸 마당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언니, 그 신문 기자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어요. 그렇게 전 해당 신문 기자를 만나서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집안 자제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순순히 다 말해주더군요. 그 집안 조심하셔. 언제 어떻게 사람 등질지 모르는 족속들이니. 기자로부터 마지막 조언을 듣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현재 살고 있는 시댁으로 가야만 했죠.
강남의 대저택이었지만 제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짐을 들고 시댁에 들어갔던 순간부터 시모는 모든 살림을 제게 다 시키고 온갖 구박이며 모욕을 주더군요. 그렇게까지 제게 세게 나온 이유를 머지않아 알게 되었죠. 시모와 시부가 저 몰래 하는 얘기를 엿들었거든요. 아, 저 기집애를 못살게 굴어서 제발로 이 집에서 이혼 선언하고 기어나가게 만들어야겠어요. 내 전략 어때요, 여보? 악마의 속삭임 같더군요. 기어코 이혼을 종용하던 시모가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그 이후로도 맨날 똥냄새가 어쩌고 하면서 제게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아, 야, 환기 좀 시켜라. 똥 푸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였더니 여기저기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동네 창피해서 원. 친척 어른들이 니네 아버지 직업, 집안 얘기, 출신 성분 다 모르니까 혹시라도 입 뻥긋하지 말아라. 알았냐? 저희 아빠 직업이 그렇다고 상견례도 안 하시고 얼굴 한번 본 적 없으시면서 뭐 맨날 똥냄새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만삭인 며느리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저 이혼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로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시댁에 얹혀 살면서 맨날 이렇게 부딪혔지만 정작 남편은 회사일 바쁘다며 방패막이는커녕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군요. 나와 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지 미스테리였죠. 당신, 회사에 당신 방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집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만삭이라 이제 회사에 휴직계까지 넣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건 무슨 심보야? 대체 왜 나랑 혼인신고하고 싶어 한 거냐고, 왜? 아,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투성이니 너랑 대화하고 싶겠니? 집에만 가면 나 붙잡고 하소연이니 나도 미쳐 돌아가시겠다. 나 회사에서 잘래. 알아서 애를 낳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과 시댁의 푸대접 속에 마음속의 응어리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악화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됐고 시부모들은 그래도 손자만큼은 이뻐해 주더군요. 불행 중 다행이었죠. 우리 아들 기현이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랐죠. 가끔 서글플 때마다 친정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기댈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었거든요. 지수야, 못난 애비 직업이 이래서 시댁 어른들이 아직도 많이 미워하시니? 네가 정 그러면 내가 직업을 바꿔볼게. 예전에 노가다 일 한참 했었으니 건설 현장 가서 한 번씩 일해서 돈 벌지 뭐. 아빠, 아니에요. 아빠 디스크도 있는데 그 나이에 무슨 막노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익숙한 일, 아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 그 일 계속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직업 갖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시모 시부 생각이 못된 거죠. 저 마음 단단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아빠, 전화 끊을게요. 괜히 친정아빠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어드리고 전화를 끊기를 여러 번 했네요. 아마 아빠 마음도 문드러졌을 거예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우리 기현이 보는 낙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크면 뭔가 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큰 저의 삶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마치 공포영화를 본 것처럼 식은땀이 줄줄 나더군요. 그런데 저의 인내심을 바닥치게 만들고 제 성질을 폭발시켜버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우리 기현이 돌이 가까워지자 시모의 폭탄 발언이 있었던 거죠. 우리 손주 돌잔치는 가족 친지 다 모시고 최고급 호텔에서 할 거다. 니까지 거랑 결혼한 게 창피해서
우리 아들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혼인신고만 대충 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희철이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는 것도 다 알려야지. 아, 호텔 돌잔치 예약하셨어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우리 기현이랑 저도 정장 한 벌씩 준비해야겠네요. 넌 빠지고 누가 너까지 오래? 천민추 씨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클래스 높으신 친지들에게 소개하냐? 애 엄마는 아프다고 할 테니 그날 코빼기도 비출 생각 말아라. 네? 어머님, 천민추 씨니라뇨. 저도 명문대 나와서 박사학위 따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엘리트라고요.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애 앞에서. 진짜 거북하네요. 그리고 자기 애기 돌잔치에 못 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 아닌데? 괜히 똥 푸는 집안 딸내미를 며느리로 얻은 거 들키면 나 친척 어른들한테 호되게 혼난다. 어디 그런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였냐고 말이야. 점자코 내 말대로 해. 지금 말 다 하신 거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 벌어먹고 살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눈칫밥 먹을 이유 없습니다. 이혼하고 내 새끼 내가 데리고 나가 살 테니 양육비나 제대로 주세요. 뭐? 니까짓 게 돈을 얼마나 번다고 내 손주 데리고 나간다는 게냐? 안 된다. 빈몸으로 나가라. 너무 열이 받은 전 갈고 있던 아기 똥기저귀를 시모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초록빛 아기 똥이 철퍼덕 시모 눈, 코, 입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소리를 지르며 당황하고 있는 시모에게 쏘아 붙였어요. 어머님, 내가 돌대가리인 줄 아세요? 순순히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맨날 똥냄새 운운했으니 진짜 설사똥 한번 제대로 싸고 나갈까요? 내 방에서 당장 자료 가져올게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집안의 회사 비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신문 기자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100% 팩트겠죠? 얼굴에 묻은 아기 똥을 닦던 시모와 뒤에서 늘 반감만 하고 있던 시부에게 자료를 던져줬죠. 모든 걸 다 확인하고는 발발 떨더군요. 며느리야, 너 이거 다 어떻게 알았냐? 여지껏 신문기자한테 돈 줘서 먹은 것들인데 대체 어느 기자가 또 발설한 거야? 아버님, 어머님, 난 이제 이혼하고 애기 데리고 나갈 거니까 이 집안과는 상관없는 거 알죠? 이거 알고도 이 집에 남아서 그래도 며느리 노릇 하려고 했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럴 필요 없겠네요. 앞으로 신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을 테니. 저 바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언지를 주더군요. 이제 때가 됐다고. 그럼 저 짐 싸서 나갑니다. 콩밥 한번 드셔보시죠, 이 기회에. 그렇게 애기 짐만 대충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그 후로 이혼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죠. 나름 꽤 큰 회사였던 남편의 회사는 비리가 밝혀진 후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고 급기야는 시부가 깜빵에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전 남편은 양육비를 따박따박 주더군요. 전 바로 연구소에 복직하였고 친정아빠와 함께 살며 아빠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고 있죠. 연세가 있으신 아빠가 더 이상 일터로 나가시지 않도록 생활비며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있고요. 거지 같던 시댁과 연을 끊으니 이제서야 제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첫 남자이자 첫사랑인 전 남편에게 크게 데이자 현재 남자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그저 우리 기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껏 정화조 청소하시며 힘들게 살아오신 아빠가 건강에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케어하는 것도 제 몫이겠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고 하더니 역시 피 섞인 가족이 최고인가 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죠. 제 이야기를 지금껏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